제 이름은 김인주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고단한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마저도 늘 빚에 시달리셨죠. 먹고 살기 바빠 저희 형제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 울던 날도 많았지만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야 했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저는 부모님의 강요로 선을 보게 되었고, 그때 만난 남자가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 첫 아이 철수를 낳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안고 있으면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았거든요. 이듬해에 둘째 민수가 태어났고 그 다음 해에는 막내 미니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저에게 손찌검하고 욕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잠든 아이들을 깨워 옷을 입히고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가진 건 몇 푼 안 되는 돈과 옷까지 몇 벌뿐이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돈이 얼마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번만큼은 택시를 타기로 했죠. 택시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묻힌 집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택시는 깜깜한 밤길을 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내 잠들었고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녘 택시가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졸던 아이들을 깨워내렸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나니 주머니 속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걱정할 겨를이 없었죠. 아이들 셋의 손을 잡고 어두운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어머니 집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나오셨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저희를 안으시곤 집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 집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남편에게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어머니는 저희를 위해 많이 애쓰셨지만 저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일당을 받는 품팔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벌이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배가 고프다고 말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좋은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농사일만으로는 세 자식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연세가 드셔 농사일을 많이 하시기 힘들어 하셨죠. 저는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구두를 닦는 아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번뜩 떠올랐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 그날로 구두 닦기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시장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님들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죠. 구두를 닦으면서 느낀 건 사람들의 시선이 참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가 구두를 닦는다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장으로 나가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바쁘게 회사로 향하는 직장인들, 시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때로는 동네 어르신들까지. 그들의 발걸음에서 각자의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이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어떤 이들은 저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중년 신사였습니다. 매주 한 번씩 오셔서 구두를 닦으셨는데 언제나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죠. 힘내세요.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조금씩 수입이 늘어났고 자식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듯한 살림이었죠. 자식들의 학용품을 사줄 때면 한 달 내내 저는 한 끼를 굶어야 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계절의 변화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추운 겨울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뚝 떨어졌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벌지 못한 돈으로 내일 자식들 급식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저를 지탱해 준 건 자식들의 존재였습니다. 철수, 민수, 민희. 그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철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험지가 들려 있었는데 100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식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죠. 그래, 이렇게 살아온 게 다 의미가 있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랄수록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지출도 늘어갔습니다.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구두를 닦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제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로 사는 삶, 그것은 고단하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희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저는 조금씩 강해져 갔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철수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민수와 민희도 국민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저는 힘든 중에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져갔죠. 구두를 닦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늘어나 수입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세 자식의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것을 보면 모든 게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농사일은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집에서 자식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일을 나갈 수 있었죠. 어머니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보니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입원비와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구두를 닦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은 2~3시간밖에 잘 수 없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생명을 붙잡을 순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면 자식들은 혼자 있어야 했고 집안일도 제가 전부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철수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철수가 공부를 잘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철수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철수는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민희도 각자의 재능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민희는 노래 부르기를 즐겼습니다. 자식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대신 저는 폐지를 주어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주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그린 그림을 학교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희도 학예회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신나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자라주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랄수록 필요한 것들이 늘어났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저 역시 자식들을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자식을 키우는 일,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자식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철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철수는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의 학비와 기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수는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스스로 장학금을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되어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철수의 성숙한 모습에 저는 감동했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 형편을 걱정해야 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와 민희도 각자의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민희는 교내 합창단에서 솔로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구두 닦기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고 그들 중 몇몇은 제 사정을 알고 가끔 더 많은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평소 자주 오시던 한 사장님께서 제게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는 제가 구두를 닦아버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구두 닦기 일을 하며 쌓아온 단골 고객들과 익숙해진 일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생활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근무 시간 덕분에 저녁 식사를 자식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말에는 가끔 가족 나들이도 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담임 선생님께서 대학 진학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철수의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서울의 좋은 대학을 노려볼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서울의 대학에 보내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꿈을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뒷바라지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수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동문회에서 우수 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되었고 대학 4년간의 학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민수와 민희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미술 실력을 인정받아 미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 민희는 음악 교사가 되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의 길은 험난했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빛이 우리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첫째 철수, 둘째 민수, 셋째 민희를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세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도 대학에 갔고 민희 역시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세 자식 모두 대학에 보내느라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했습니다. 몸이 힘들 때면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죠. 조금만 더 참자. 자식들이 졸업하고 취직하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민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민희는 큰 병원 간호사가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고 용돈도 조금씩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그래, 우리 철수 잘 돼가는구나. 엄마 기쁘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어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집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늘 입던 낡은 옷을 보고 철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옷 좀 버리세요. 제가 새 옷을 사드릴게요. 아니야, 이 옷 아직 멀쩡해. 엄마는 이 옷이 편해. 에이, 그러지 말고요. 엄마가 그렇게 입고 다니시면 저희가 창피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입어온 옷이 제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습이, 제 말투가, 제 행동이 혹시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희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안아주던 자식들이 이제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제가 건넨 말에 짜증을 내기도 했죠. 엄마, 우리 이제 다 컸어요.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았다. 엄마가 너무 참견했구나.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조금씩 용돈을 주었지만 점점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병원비를 보태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살기 빠듯해요. 엄마 세대 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요. 그래, 엄마가 너무 많이 바랬나 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자식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제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구두를 닦고 식당 일과 허드렛 일을 하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봤지만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바빠요. 그냥 동네 의원 가보세요. 엄마, 돈 때문에 또 연락하신 거예요? 저희도 빚 갚느라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제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일을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집안일을 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제 상황에 무관심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이사를 가려고 해요. 회사 근처로요. 그래, 좋겠구나. 엄마한테 자주 오기 힘들겠네. 그게 사실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엄마도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저희가 돌보기도 힘들고,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줄었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수와 민희도 가끔 연락은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안부 확인이 전부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끊겼고 적은 저축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독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저희가 엄마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해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헌신했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날, 저는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의 전구는 깜빡거리며 언제 꺼질지 모를 상태였습니다. 이곳이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온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외로운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철수, 민수, 민희. 제 자식들의 이름을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명절에 자식들이 잠깐 들렀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자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식들의 연락은 뜸해졌고 방문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쁘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로는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심한 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어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택시 타고 가세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심각한 폐렴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입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저를 돌봐줄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문득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 좀 보태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빚 갚느라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 돈 때문에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정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병원비를 내느라 월세가 밀렸고 공과금도 내지 못해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위해 끼니를 거르며 일했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은 그 자식들조차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가끔 들러 약을 사다 주셨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가서 상담받아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운 자식들이 이제는 저를 버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눈물조차 마를 대로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쌓인 빨래 더미를 바라보며 문득 예전에 자식들 옷을 정성스레 빨래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힘을 내어 일어났지만 현기증이 심해 다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채로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서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옛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을 때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내 자식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롭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도 지나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제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무언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전기 검침원이거나 우편물 배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40년도 더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인주야, 오랜만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때 저를 두들겨 팼던 그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우연히 알게 됐어. 너가 여기 산다는 걸. 저는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외로워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꾹꾹 눌러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울면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통, 그리고 지금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현실까지. 그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보상이야. 받아줘. 봉투 안에는 꽤 큰 금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인주야, 난 너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걸로 조금이나마 너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낼 수 있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병원 검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남편의 방문은 제게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공원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작은 화분을 사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식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작은 희망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언젠가는 제 자식들과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전 남편의 방문 이후 저는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은 재혼을 했었다네요. 그러나 그의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30대 아들 한 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남편에 대한 실망감에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자식들의 무관심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민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저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민희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민희는 어색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희야, 반가워. 엄마가 여기 산다는 거 알잖아. 왜 안 와? 그렇죠. 저는 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민희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제 딸이, 제가 키운 그 자식이 저를 이렇게 피하다니.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주야,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해 보여 걱정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인주야,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널 만나게 돼서. 무슨 일이야? 많이 아파 보여.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없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최근에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지만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그를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서로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와 그의 아들 단 둘뿐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저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엄마, 전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들의 변명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저를 누군가가 발견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제게 심각한 영양실조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은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현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게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저를 버렸고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주던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더욱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옆집 아주머니가 들러 음식을 갖다 주셨지만 그마저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그것은 전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게 남겼다고 했습니다. 인주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이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 속에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흐린 가을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초인종 소리에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그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기억하시나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기억해요. 무슨 일로 왔어요? 들어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망설이다가 결국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늘 아주머니에게 미안해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민호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떠나고 나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머니가 계속 생각났어요. 저도 가족이 없어 외롭고 아주머니도 그러실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감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 만난 그가 이런 제안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 그건 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 이후 더욱 깊어진 고독감, 그리고 여전히 무관심한 제 자식들을 생각하니 민호의 제안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맛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의 존재가 제 삶에 조금씩 빛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좋아.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호는 정말 아들처럼 저를 챙겼고 저 또한 그를 진심으로 아들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덕분에 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하고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고 덕분에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며 오름을 오르며 저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족이 되어 주셔서.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내가 더 고마워. 너가 있어 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철수, 민수, 민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것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민호라는 새로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민호의 소개로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 중에 만난 할머니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인조 씨 요즘 얼굴이 참 밝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 햇살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예기치 못한 선물처럼 민호가 제 삶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기대감을 안고 눈을 뜹니다.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비록 제가 낳은 자식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민호라는 든든한 아들이 있고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삶의 의미와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행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